You said, 야, 아저씨야, 내 아들은 쓰레기야. 면회 온 아버지가 싸온 아들의 국밥을 군나발로 짓밟은 간부. 그 아버지가 헌병대 별세 3스타였고 이후 부대 전체가 피눈물 흘리는 참교육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충청남도 계룡시 대한민국 국군의 심장부인 계룡대. 그 거대한 상군본부의 가장 서늘하고 엄숙한 공간인 육군본부 헌병실. 그곳의 주인 육군 헌병실장 강철호 중장. 그는 군 내부에서 철혈의 호랑이로 불리는 사내였다. 별 3개의 무기가 그의 어깨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무게를 짓누르고서 있는 듯한 위압감. 그의 눈빛 하나에 거대한 군의 기강이 바로 서고 그의 침묵은 수천 마디의 호령보다 무거웠다. 그날 오후 강철로는 집무실에서 산더미 같은 보고서를 넘기고 있었다. 전국의 군사, 경찰 부대를 총괄하며 특히 그가 직접 창설을 주도한 육군 중앙특별임무대의 활동 보고를 받는 중이었다. 그의 책상은 먼지 하나 없이 정돈되어 있었고 공기마저도 그의 통제 아래 있는 듯 고요했다. 그때였다. 정막을 깨고 책상 위에 비선 전화기가 아닌 그의 사적인 휴대전화기가 낮게 울렸다. 극소수의 사람만이 아는 번호. 그는 미간을 살짝 좁히며 화면을 보았다. 발신자 표시 제한 강철로의 감각이 곤두었다. 이 번호로 장난을 칠 존재는 없었다. 그는 묵직한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강철로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치직거리는 잡음과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뿐. 강철로가 다시 한번 입을 열려던 순간 찢어질 듯한 속삭임이 고막을 파고들었다. 아버지, 저 하늘이에요. 강철로의 심장이 차가운 쇠사슬로 묶인 채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듯 했다. 아들 강한을 그의 유일한 아들 스스를 갓 넘기고 입대한 아들은 지금 경기도 고양시의 제구보병사단 백마부대에서 복무 중이었다. 신병훈련소를 마치고 자대에 배치된 지 불과 2달 하느라 무슨 일이냐? 정신 차리고 똑똑히 말해.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침착했지만 전화기를 준 손의 뼈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살려주세요. 아파요. 너무 아파서 아들의 목소리는 공포와 고통으로 뒤엉켜 있었다. 말끝을 흐리는 아들의 신음. 너머로 둔탁한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무언가 살이 찢어지고 뼈가 울리는 듯한 소리. 그리고 아들의 비명 같은 속삭임이 이어졌다. 국밥. 아버지가 사주셨던 그 일산시장 돼지 국밥 먹고 싶어 하는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겼다. 강철로는 몇 초간 휴대전화를 귀에 댄 채 석고상처럼 굳어 있었다. 국밥 그리고 아프다. 강철로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경우의 수가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단순한 사고인가? 아니, 아들의 목소리는 사고를 당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극심한 폭력에 노출된 자의 절박한 구조 신호였다. 발신자 표시 제한 누군가의 눈을 피해 몰래 건 전화였다. 강철로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동자는 더 이상 냉철한 헌병실장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새끼가 다친 것을 직감한 호랑이의 눈, 분노와 살기로 이글거리는 붉은 빛을 띠고 있었다. 그는 벽에 걸린 장군 정복을 외면했다. 대신 집무실 구석에 놓인 사물함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가 아주 가끔 평범한 아버지로 돌아가고 싶을 때 입던 낡은 점퍼와 빛바른 면바지가 걸려 있었다.
그는 별 3개가 빛나는 군복을 벗어던지고 순식간에 남한 행색의 중년 남자로 변했다. 실장님. 저녁 일정 문을 열고 들어오던 부관이 그의 모습을 보고 말을 잇지 못했다. 육군 중장 강철호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초조하고 불안에 떠는 늙은 아비 하나 가서 있을 뿐이었다. 모든 일정 취소해. 내가 돌아올 때까지 누구의 연락도 받지 않는다. 비상 상황이다. 부관은 감히 이유를 묻지 못했다. 강철로의 목소리에는 그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얼음장 밑을 흐르는 용암 같은 분노가 실려 있었다. 강철호는 계룡대를 빠져나오며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다시금 평정을 되찾았지만 그 내용은 폭풍전이었다. 여보, 나 지금 일산으로 가오. 당신은 지금 당장 일산시장으로 가. 하늘이가 제일 좋아하던 그 국밥집. 가장 뜨겁게 한 그릇 아니니 2그릇 넉넉하게 포장해서 내가 그 앞으로 가겠소? 그는 자신의 관용차가 아닌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구형 세단을 직접 몰고 계룡대를 떠났다. 빗방울이 조금씩 차창을 때리기 시작했다. 목적지는 고양시 일산동구 제구보병사단 백마부대. 아들의 절규가 울려 퍼진 곳이었다. 고양시로 향하는 자유로는 퇴근 시간과 맞물려 붉은 정체의 띠를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강철로가 탄 차량은 그 정체를 무시하듯 갓길과 도로의 빈틈을 뚫고 질주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아프다는 아들의 목소리와 국밥이라는 단어뿐이었다. 일산시장 입구에서 아내를 만났다. 아내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커다란 보온 도시락통을 들고서 있었다. 하늘이 무슨 일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요. 그냥 아비 노릇 좀 하러 가는 거요. 어서 주시오. 그는 아내의 질문에 답할 시간이 없었다. 아내의 손에서 뜨끈한 온기가 남은 보온 도시락통을 건네받았다. 아내가 밤새 고아낸 사골 국물보다 더 진한 아들을 향한 염려와 사랑이 담긴 무게였다. 차는 다시 백마부대를 향해 내달렸다. 빗줄기는 어느새 장대비로 변해 있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창을 닦아냈지만 강철로의 눈앞을 가리는 불안과 분노는 씻겨나가지 않았다. 부대 정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온 세상이 짙은 회색빛으로 물든 저녁이었다. 육군 제구보병 사단이라는 육중한 간판이 빗물에 젖어 의물하게 빛났다. 강철로는 차를 정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세우고 보온 도시락통을 품에 안은 채 위소로 걸어갔다. 낡은 점퍼는 금세 비에 젖어들었고 그는 영락없이 초라한 시골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정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위병소에서 근무 중이던 백승일 상병이 그를 가로막았다. 애된 얼굴이었지만 방문객을 대하는 태도는 기계적이고 차가웠다. 저 아들 면회 좀 왔습니다. 강하늘 이병일라고. 강철로는 최대한 목소리를 낮추고 공손하게 말했다. 백승일 상병은면 대장을 뒤적이다가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면 시간이 아닙니다. 평일 훈련 시간에면은 불가능합니다. 돌아가십시오. 아니 그게 아니라 아들 녀석이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다고 해서 이거 밥이라도 좀 먹이려고 금방 갑니다. 얼굴만 잠깐 보고 강철로가 품에 안은 도시락통을 내밀며 애원했다. 백상병의 표정이 귀찮음으로 일그러졌다. 바로 그때 위병소 안쪽에서 껄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야 백상병 거기서 뭐해? 웬 거뱅이랑 떠들고 있어? 문이 열리고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처마 밑으로 한 사내가 걸어 나왔다. 부사관 전투복 가슴파에는 마동철 중사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비에 젖은 담배를 입에 문 그는 강철로를 위아래로 훔쳐보았다.
그 눈빛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아저씨 지금이 몇인 줄 알아요? 군대가 무슨 동네 구멍가게인 줄 아나? 면회 시간 끝났고 훈련 중이라니까. 저기 하사관님 정말 급해서 그럽니다. 아들 녀석이 강하늘 이병이 많이 아픈 것 같습니다. 이 국밥 한 그릇만이라도 좀 전해주십시오.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강철로는 거의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간청했다. 그러나 강하늘이라는 이름이 마동철의 귀에 닿는 순간 그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다. 그는 입에 물었던 담배를 바닥에 탁 뱉으며 비웃었다. 강하늘 그 패급 새끼 강철로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 자식 때문에 지금 우리 소대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요? 훈련은 다 빼먹고 맨날 아프다고 징징대고 관심 병사가 따로 없어. 아들을 어떻게 키웠기에 애가 그 모양 그 꼴입니까? 마동철의 목소리는 위병소 주변의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는 듯 했다. 강철로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 들었지만 그는 참았다. 지금 그는 별 3개의 장군이 아니라 아들의 알을 걱정하는 아버지여야 했다. 제발 밥만이라도 전해주시오. 따뜻할 때 먹어야 하는데. 진짜 말기 못 알아듣네. 마동철은 짜증이 굳게 달란 표정으로 강철로의 가슴을 밀쳤다. 지금 우리 애들 훈련받고 쫄쫄 굶으면서 복구하는데 어느 패급 새끼한테 뜨끈한 국밥을 넣어주라고. 아저씨가 제정신이야. 그의 손길에 강철로가 비틀거렸다. 마동철은 강철로가 품에 안고 있던 보온 도시락통을 노려보았다. 그리고 이딴 거 이 짬밥보다 못한 것 이런 거 들고 오니까 애새끼가 군생활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마동철이 강철로의 품에서 도시락통을 거칠게 낚아챘다. 안 돼. 강철로가 다급하게 손을 뻗었지만 마동철은 보온 도시락통을 공중에 잠시 들었다가 그대로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튼튼해 보였던 보온통이 빗물 고인 아스팔트 바닥을 굴렀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제대로 잠기지 않았던 뚜껑이 열렸다. 순식간에 하얀 김이 빗줄기 속으로 피어올랐다. 방금까지 아내의 정성으로 뜨거웠던 돼지국밥. 보얀 사골 국물과 푸짐하게 담긴 고기 그리고 밥이 흙탕물과 뒤섞여 위소 앞바닥을 더럽혔다. 강철호의 세상이 멈췄다. 그의 눈에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차올랐다. 그는 흙탕물에 나구는 밥발과 고기 조각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아들이 그토록 먹고 싶다던 아내가 새벽부터 달려가 사왔을 그 국밥이었다. 아이고 이걸 어쩌나. 강철로는 자기도 모르게 엎질러진 국밥을 향해 무릎을 꿇었다. 그는 흙탕물 속에서 밥알이라도 건져내려는 듯 허망하게 손을 휘저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백승일 상병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지만 마동철은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비웃었다. 하하 꼴 좋다. 그지 새끼도 아니고 바닥에 떨어진 걸 주워 먹게? 하긴 그 패급 아들의 그 아버지구만. 유전자가 어디 가겠어? 마동철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흙탕물 범벅이 된 국밥과 고기 조각들을 향해 보란듯이 걸어갔다. 그리고는 자신의 육중한 군나발을 들어 올렸다. 그의 군나 바닥에는 방금 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듯 누런 지흙이 잔뜩 묻어 있었다. 이런 건 말이야. 이렇게 싹싹 비벼서 없애버려야 해. 마동철이 군나발로 엎질러진 국밥을 지근지근 짓밟았다. 하얀 밥알과 고기가 그의 군나 밑창에서 진흙과 함께 으깨졌다. 강철호는 무릎을 꿇은 채 그 광경을 고스란히 지켜보았다. 아들의 절규, 아내의 정성, 아버지로서의 존엄 그 모든 것이 마동철의 군나 밑에서 지시어지고 있었다. 그 순간 강철로의 머릿속을 스치는 모든 이성과 인내가 끊어졌다. 그의 떨림이 멈췄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빗물에 젖은 낡은 점퍼, 흙탕물이 철라한 바지. 그러나 그의 눈은 더 이상 애호하는 아버지의 눈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 전장을 누비고 수백 명의 군기강물란 사범을 단조해온 철의 호랑이, 모든 감정이 증발하고 오직 차가운 강철 같은 분노만이 남은 눈이었다. 강철로는 흙탕물에 젖은 손으로 낡은 점퍼 안주머니를 뒤졌다. 마동철은 그가 돈이라도 꺼내는 줄 알고 비웃음을 거두지 않았다. 이제 와서 돈이라도 주려고. 늦었어. 영감. 그러나 강철로의 손에 들려나온 것은 지갑이 아니었다. 그것은 검은색 가죽 케이스에 담긴 그의 사적인 휴대전화기였다. 빗물이 화면을 적셨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젖은 손으로 망설임 없이 단 하나의 단축 번호를 눌렀다. 그리고 전화를 귀에 가져다 댔다. 그의 입이 열렸다. 위병소의 빗소리를 뚫고 지옥의 밑바닥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나다 짧고 굵은 한마디 전화기 너머의 상대는 단 한마디로 그가 누구인지 알아차린 듯 했다. 육군본부 헌병실장이다. 코드 알파 계룡대 직할중앙특별임무대 전원 실탄장전 현시간부로 고양시 제구보병사단 정문으로 즉시 출동 반복한다. 즉시 출동. 그는 전화를 끊고 천천히 일어섰다. 마동철은 그제야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방금까지 무릎을 꿇고 있던 초라한 영감의 기세가 순식간에 자신을 압도하고 있었다. 뭐야, 이 영감탱이가 실성했나? 어디서 사기를 쳐? 헌병실장 육군중장이 너 같은 그지 새끼 차림으로 국밥통이나 들고 다니냐? 마동철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허세를 부리며 강철로를 향해 다시 손을 올리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저 멀리 어둠과 빗줄기를 뚫고 수십 개의 전조등 불빛이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었다. 땅이 울리는 듯한 괴음과 함께 검은색 특수 차량들이 아스팔트가 찢어져라 급전거하며 위병소를 완벽하게 포위했다. 치치흑 같은 어둠 속에서 검은색 특수 전투복을 입고 완전 무장한 괴물 같은 사내들이 차에서 쏟아져 내렸다. 그들의 헬멧에는 중앙특별임무대라는 하얀색 글자가 선명했다. 그들의 총구는 정확하게 마동철 중사와 백승일 상병을 겨우고 있었다. 차량 행렬의 가장 앞에서 내린 한 명의 장교가 빗속을 뚫고 강철로를 향해 달려와 우산을 씌우고 거수 경례를 붙였다. 충성 중장님 육군중앙특별임무대장 강일구 대령 명령하신 대로 부대 전원. 도착했습니다. 마동철과 백승일의 눈이 뽑힐 듯이 커졌다. 그들의 눈앞에 서 있는 젖은 점퍼 차림의 중년 남자 강일구 대령이 씌워준 우산 속에서 헌병실장 강철호 중장이 짓밟힌 국밥을 향해 싸늘한 시선을 던졌다. 늦었다. 강철로가 낮게 은조였다. 저기 널브러진 정내 아들 밥이다. 그의 한마디에 제구보병사단 정문 위병소의 공기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제구보병사단 정문을 감싼 공기는 더 이상 빗소리만으로 차갑지 않았다. 그것은 금속과 분노 그리고 절대적인 권위가 내뿜는 냉기였다. 마동철 중사와 백승일 상병은 자신들을 겨누고 있는 수십 개의 검은 총구 앞에서 얼어붙은 개구리처럼 그 자리에 못 박혀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방금 전까지 짓밟고 조롱했던 초라한 중년 남자가 보이지 않았다. 빗물에 젖은 낡은 점퍼를 입고 있으나 그 어떤 장군의 정복보다 더 무겁고 위협적인 존재가 서 있을 뿐이었다. 충성 중장님 육군중앙특별임무대장 강일구 대령 명령하신 대로 부대 전원 도착했습니다. 강일구 대령의 목소리는 폭우를 찍고 정문 전체에 울려 퍼졌다. 중장님이라는 단어가 마동철의 귀 속에서 폭탄처럼 터졌다. 중장. 별세계 육군 헌병실장. 자신이 방금 그 아들의 밥을 짓밟고 그 아버지를 영감탱이라 부르며 밀쳤단 말인가? 마동철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다리가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고 방금 전까지 담배를 물고 있던 입은 통제 불능 상태로 딱딱 부딪혔다. 백승일 상병은 이미 바지에 실례를 한 듯 그 자리에서 넉나간 사람처럼 허물어졌다.
강철로는 강일구 대령이 씌워준 우산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흐르도록 내버려 둔 채 흙탕물에 으깨진 국밥을 내려다 보았다. 늦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용암의 온도였다. 저기 널브러진 저것 내 아들 밥이다. 강일구 대령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냉철하고 무자비한 수사관이었지만 지금 자신의 주군이 겪고 있을 모욕과 아픔에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는 총구에 겨눠진 두 병사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를 넘어선 절망이 가득했다. 강철로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시선은 마동철을 향했다. 내 놈이냐? 마동철은 그 목소리에 반응할 수 없었다. 목구멍에서 하는 기괴귀한 소리만 새어나왔다. 내 아들 밥을 짓밟은 게 내 놈이냐고 물었다. 저는 그게 아니 실장님 아니 중장님 오해십니다. 저는 이 사람이 민간인인 줄 알고 부대 규정을 마동철은 필사적으로 변명을 쏟아내려 했지만 강철로는 그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었다. 강일구 대령 예우 충장님, 저 두 놈의 계급장을 지금 당장 뜯어. 그리고 저기 엎질러진 내 아들밥. 저 흙탕물과 박이 한 점까지 증거물로 수집해. 저놈들의 군나 밑창에 묻은 진늘까지 전부다. 알겠습니다. 강일구 대령의 명령에 검은 전투복을 입은 특임대원 2명이 짐승처럼 달려들었다. 그들은 마동철의 가슴파에 붙은 마동철 중사 이름표와 계급장을 뜯어내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전투복 옷감을 찢어겼다. 마동철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다른 대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위소 주변을 통제하고 또 다른 대원은 멸균된 증거 수집 키트를 가져와 강철로가 가리킨 흙탕물을 조심스럽게 채집하기 시작했다. 아들의 밥은 그렇게 증거무리가 되었다. 그때였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사단 영내에서 집차 2대가 미끄러지듯 달려왔다. 훈련 시간이라던 위소의 소란이 이미 보고가 들어간 모양이었다. 차에서 내린 것은이 부대의 1대장 박종규 중령과 주임원사 그리고 중대장이었다. 아니 지금 이게 무슨 소란이야? 당장 총 거두지 못해. 여긴 구사단 관할이야. 당신들 소속이 어디야? 박종규 중령은 헌병 특임대의 존재를 모른 채 상황 파악도 못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이 무장한 괴한들에게 제압당한 줄로만 알았다. 강일구 대령이 그에게 다가갔다. 박종규 중령은 자신보다 한 계급 높은 대령이 다가오자 순간 주춤했지만 이내 자신의 안방이라는 생각에 목소리를 높였다. 아니 강 대령님 어쩐 일이십니까? 하지만 여긴 제 구역입니다. 이렇게 무단으로 병력을 이끌고 오시면 강일구 대령은 박종규 중령의 말을 잘랐다. 그는 박종규 중령의 귀가에 대고 딱 한 문장을 속삭였다. 육군본부 헌병실장 강철로 중장님이십니다. 박종규 중령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다. 그의 눈동자가 미친 듯이 흔들리며 강철로 중장을 향했다. 뒤에 젖은 낡은 전퍼 차림의 남자. 그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자신의 부하가 헌병실장의 아들밥을 짓밟고 그 아버지를 모욕했다는 것을. 충충성 백마. 대대장 박종규 중령입니다. 저 중장님이 이런 누추한 곳까지 어인일로. 박종규 중령은 말도 제대로 FKS 잊지 못하고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그의 등 뒤에서 땀과 빗물이 뒤섞여 흘러내렸다. 강철로는 그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빗속에 서서 아들이 있을 막사를 노려보고 있었다. 내 아들은 강철로의 목소리는 박종규 중령의 심장을 꿰뚫었다. 강하늘 이병 지금 어디 있지까? 강하늘 이병 말입니까? 아, 그 관심병사 아니, 그 지금 생활관에 있을 겁니다. 관심병사 강철로가 그 단어를 되뇌었다. 그 단어에 담긴 모멸감과 낙인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강대령 당장 의무 헬기 불러 국군 수도 병원으로 직행시킨다. 그리고 자네는 특임대 절반을 이끌고 일대 막사 전체를 봉쇄해. 그 안에 있는 놈들 그 누구도 입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주지마. 명령 받들겠습니다. 특임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훈련된 사냥개처럼 구사단 막사를 향해 흩어졌다. 박종규 중령은이 모든 상황을 막지도 그렇다고 따르지도 못한 채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다. 강철로는 박종규 중령을 밀치듯 지나쳐 막사로 직접 걸음을 옮겼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고 그의 걸음은 지축을 울리는 듯 했다. 막사 입구에 다다랐을 때 일대 연병장 상공에서 거대한 프로펠러 소리가 들려왔다. 육군 의무사령부 소속의 메디온 헬기였다. 계룡대에서 고양시까지 날아오는 동안 이미 모든 조치가 끝나 있었던 것이다. 강철로가 일생활관의 문을 열었을 때 안의 풍경은 지옥도와 다름없었다. 특임대가들이 닥치기 전 이미 그들만의 공포가 생활관을 지배하고 있었다. 희한 땀 냄새와 곰팡이 냄새 그리고 미묘한 피비린내가 섞여 있었다. 그리고 저 구석. 모든 매트리스가 정리된 관물대와 달리 유일하게 더럽고 찢어진 모가 덮인 침상. 그곳에 한 아이가 태아처럼 몸을 말고 떨고 있었다. 하늘아. 강철로가 불렀다. 그 소리에 아이가 경기를 일으키듯 고개를 들었다. 강하늘 이병. 강철로의 눈에 비친 아들의 모습은 입대 전 건강했던 그 아들이 아니었다. 뺨은 해골처럼 움푹 패었고 눈은 공포에 질려 초점을 잃었다. 드러난 팔뚝에는 시퍼런 멍 자국과 함께 담배불로 지진 듯한 끔찍한 화상 자국이 가득했다. 입술은 터져 피지가 앉아 있었다. 아들은 눈앞에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저 또 다른 가해자가 나타난 줄 알고 모를 머리끝까지 뒤집었으며 비명을 질렀다.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발 때리지 마세요. 강철로의 심장이 부서져 내렸다. 그는 별 3개의 장군도 철혈의 호랑이도 아니었다. 그는 아들을 지키지 못한 죄 많은 아버지였다. 그는 천천히 아들에게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모포를 준 아들의 손을 잡았다. 하느 아빠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아빠. 아들의 초점 이은 눈동자가 서서히 강철로를 인식했다. 그리고 그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아버지. 아, 아파요. 너무 아팠어요. 국밥 먹고 싶었는데 그 사람들이 아들은 끔찍한 기억이 떠오른 듯 발작적으로 몸을 떨었다. 강철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낡은 점퍼를 벗어 아들의 몸을 감쌌다. 그리고는 깃털처럼 가벼워진 아들을 조심스럽게 안아들었다. 그가 아들을 안고 생활관을 나설 때 복도에는 일대 소속 병사들과 간부들이 특임대의 총구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박고 있었다. 강철로는 그들을 경멸하듯 지나쳐 연병장으로 향했다. 헬기의 강풍이 빗물과 먼지를 날렸다. 수도병원으로 이송한다. 최고의 의료진을 붙여 몸에 난 상처 하나, 머리카락 한 올까지 전부 검사하고 기록해. 이건 단순 폭행이 아니다. 고문이다. 의무병들이 아들을 조심스럽게 헬기 안으로 옮겼다. 아들은 이송되는 순간까지도 아버지의 점퍼 자락을 놓지 않으려 했다. 헬기가 떠나고 강철로는 다시 빗속에 홀로 섰다. 그는 일대장 박종규 중령과 그 뒤에 도착해 안절부절 못하고 있던 연대장 이강석 대령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은 아들을 볼 때의 슬픔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적의 심장을 꿰뚫어 볼 듯한 살기만이 남아 있었다. 연대장 예 중장님 지금부터 제구보병사단 1년대는 육군본부 헌병실에 직접 통제에 들어간다. 그는 짓밟힌 국밥이 수집된 위병소를 턱짓으로 가리쳤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나는 오늘 내 아들의 밥이 짓밟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이 부대의 뿌리까지 뽑아내어 그 썩은 뿌리가 무엇을 먹고 자랐는지 확인할 것이다. 강철호는 빗물에 젖은 머리를 쓸어넘기며 선포했다. 이것은 수사가 아니다. 전쟁이다. 강철호 중장의 선포는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그것은 현실이 되어 제구보병사단 백마부대 전체를 집어삼켰다. 그날 밤 구사단은 계엄령이 선포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중앙특별임무대는 연대장실을 임시지휘 통제실로 삼았고 모든 행정반과 보급창고 간부 숙소까지 일제히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강철로는 빗물에 젖은 낡은 점퍼를 연대장 의자에 걸쳐두고 이강석 대령의 집무실 한복판에 섰다. 그의 앞에는 연대장 이강석 대령, 대대장 박종규 중령 그리고 1차로 제압당한 마동철 중사와 덱승일 상병이 죄수처럼 서 있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강철로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방 안의 모든 장교와 부사관들은 그 말의 무게에 눌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이강석 대령 자네는 연대장으로서의 모든 상황을 몰랐다고 할 셈인가? 이강석 대령은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입을 열었다. 중장님, 진심으로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마 중사의 저런 일탈 행위는 일탈 강철로가 이강석 대령의 말을 끊었다. 그는 수집된 증거물 중 하나를 책상 위에 던졌다. 그것은 마동철의 군이었다. 이 창에는 으깨진 바발과 지늘이 역겹게 옮겨붙어 있었다. 이것이 일탈로 보이나? 내 아들은 담배불로 지어진 상처를 입고 고막이 터지기 일보 직전의 상태로 발견됐다. 이건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인 인치다. 그리고 내 놈들은 그것을 방관 혹은 주도했지. 그는 마동철을 돌아보았다. 마동철 중사, 넌 이제 끝났다. 내 놈의 연금, 퇴직금, 그 모든 것이 사라질 거다. 내가 지금이라도 입을 열지 않으면 내 노문이 모든 것을 혼자 뒤집어 쓰고 군 교도소에서 10년 이상을 썩게 될 거야. 하지만 강철로는 마동철에게 다가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가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왜 내 아들을 그 지경으로 만들었는지 지금 당장 불면 최소한의 자비는 고려해보지. 마동철은 이미 정신이 무너져 있었다.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기 시작했다. 살려주십시오, 중장님.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박종규 중령님께서 강 이병을 특별 관리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시선이 대대장 박종규 중령에게로 향했다. 박중령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얘졌다. 이 미친놈이 내가 언제 나는 그냥 관심병사니까 잘 관리하라고 했지? 누가 애를 죽이도록 패라고 했어? 아니지 않습니까? 마동철이 악을 썼다. 대대장님께서 저놈 때문에 골치 아프다. 입을 다물게 하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저 군기를 잡으려고 입을 다물게 하라. 강철로가 그 말을 놓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단순한 가혹 행위가 아니었군. 내 아들이 무언가를 받거나 무언가를 말했기 때문인가? 바로 그때 국군 수도병원에서 강일구 대령에게 긴급 보고가 들어왔다. 강하늘 이병이 진정제를 맞고 잠들기 전 아버지에게 전해달라며 남긴 한마디였다. 강일구 대령이 강철로 중장에게 다가가 조용히 보고했다. 중장님, 강 이병이 국밥이 아니라 굴라고 했습니다. 군화. 네, 일산시장 국밥이 아니라 일산 신영군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군화를 몽땅 태워버렸어요라고 했습니다. 강철로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강하늘 이병의 자대 배치는 1년대 보급 참고였다. 강일구, 지금 당장 보급 창고로 간다. 예, 그리고 연대장과 대대장 내 놈들도 따라와. 내 놈들의 왕국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직접 구경해야지. 폭우가 쏟아지는 한밤중 구사단 보급 창고의 거대한 철문이 특임대의 손에 의해 강제로 열렸다.
참고하는 것 보기에는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신형 전투복과 전투화가 박스죄로 쌓여 있었다. 문제 없어 보입니다만 박종규 중령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강철로는 그를 무시하고 창고 안쪽 가장 구석진 곳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누군가 급하게 불을 끈 듯한 소각로의 잔해가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빈 박스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강철호는 쌓여있는 신형 전투화 박스 중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군용칼로 박스를 뜯었다. 안에서 나온 것은 반짝이는 신형 전투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단종된 지 오래된 밑창이 얇고 발목이 뻣뻣한 구형 전투화였다. 겉에 박스만 신형으로 포장되어 있었을 뿐의 내용물은 폐기되어야 할 구형 군화였던 것이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이강석 대령이 당황하며 소리쳤다. 연기하고 있군. 강철로가 차갑게 말했다. 신형 전투화 보급 예산을 타내어 실제로는 값싼 구형 전투화나 혹은 불량품을 납품받고 그 차액을 내놈들끼리 나눠 먹었겠지. 그리고 장부상으로는 신형을 보급한 것처럼 꾸미고 기존의 구형군나 불량품은 저 소각로에서 태워버렸을 테고 강철로의 시선이 이강석 대령을 향했다. 그런데 내 아들 강하늘 이병이 그걸 본 거다. 보급 창고에서 근무하면서 박스와 내용물이 다르다는 것을 눈치챈 거지. 그리고 그 순진한 놈은 그걸 상부에 보고하려 했겠지. 아마도 마동철 중사나 혹은 박종규 중령 너에게 그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강하늘 이병은 단순한 폭행의 희생양이 아니었다. 그는 거대한 군수비리의 목격자였고 그들은 입막음을 위해 아들을 관심병사로 만들고 조직적으로 고문했던 것이다. 하늘이가 전화로 국밥이라고 한 건 아니었다. 군이었다. 일산 신영군 그걸 말하려다 맞은 거다. 강철호의 목소리가 절망과 분노로 떨렸다. 중장님, 오해십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이건 다 박종규 중령이 이강석 대령이 필사적으로 꼬리 자르기를 시도했다. 시끄럽다. 강철로가 이강석 대령의 멱살을 움켜주었다. 별 3개의 장군이 한낱 대령의 멱살을 잡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내 놈이 몰랐다고 이 연대에서 일어나는 일을 연대장이 몰랐다는 말을 나더 믿으라고. 내 놈의 무기난이 주도 없이는 이런 거대한 비리가 일어날 수 없어. 강철로가 그를 내동댕이 쳤다. 이강석 대령은 젖은 창고 바닥에 나그다. 강일구 대령예, 중장님 이강석 대령과 박종규 중령 마동철 중사를 현시간부로 직위 해제하고 긴급 체포한다. 죄목은 군수품 횡령, 직무유기 그리고 살인 미수다. 특임대원들이 3사람에게 수갑을 채웠다. 그들은 감히 저항할 생각도 하지 못했다. 중장님 억울합니다. 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사단장님께서 오태석 사단장님께서도 다 아시는 일입니다. 궁지에 몰린 이강석 대령이 마지막 발악처럼 소리쳤다. 그는 자신을 구원해 줄 더 높은 이름을 입에 올렸다. 제구보병 사단장 오태석 소장. 강철로는 이미 예상했다는 듯 차갑게 웃었다. 그래. 이제야 이야기가 좀 더 재미있어지는군. 그는 창고 밖으로 쏟아지는 폭우를 바라보았다. 이 비는 시작에 불과했다. 이 썩어 빠진 부대를 송두리째 씻어내려면 더 거대한 폭풍이 필요했다. 강대령 구사단 사단장실로 간다. 지금이 시간부로 사단장 오태석 소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한다. 육군 헌병실장의 칼끝이 이제 현역 사단장을 향하고 있었다. 제구보병사단 사단장실 오태석 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의 모든 소동을 보고받고 있었다. 그는 육군 내에서 가장 강력한 파벌 중 하나에 속해 있었고 차기 군단장 진급이 유력한 인물이었다. 그는 감히 자신의 성역에 헌병실장의 칼날이 닿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 뭐 이강석 대령이 체포됐다고. 강철호 그 미친 놈이 지금 자기 아들 하나 때문에 사단을 뒤집어 엎고 있단 말인가?
오태석은 분노의 차책상을 내리쳤다. 그는 즉시 자신의 비선 육군 참모총장 라인에 전화를 걸려던 참이었다. 그때 집무실 문이 예고도 없이 열렸다. 누구야? 감미. 오태석 소장이 고함을 지르려다 입을 다물었다. 문 앞에는 비에 젖은 낡은 전퍼 차림의 강철호 중장이 서 있었다. 그의 뒤로는 완전 무장한 중앙특별임무대원들이 사단장실 복도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강철로 중장 자네 지금 무슨 짓인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허락도 없이 들이닥쳐. 당장 잔내 부하들 물리지 못해. 오태석은 자신도 별 2개, 강철호는 별 3개였지만 야전 지휘관으로서의 자존심과 정치적 배경을 믿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태석 소장 강철로가 천천히 방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는 사단장실을 한 바퀴 둘러보며 벽에 걸린 수많은 표창장과 기념사진들을 후보았다. 방이 아주 훌륭하군. 내 놈의 탐욕을 채우기에 아주 안성맞춤인 곳이야. 뭐 탐욕 강중장 지금 선을 넘고 있네. 아무리 헌병실장이라지만 상급 부대 지휘관에게 이런 모욕을 자네 이걸로 끝날 것 같나? 당장 참모총장님께. 참모총장 강철로가 오태석의 책상 앞에 섰다. 그는 낡은 점퍼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책상 위에 던졌다. 그것은 흙탕물에 젖어 으깨진 고기 조각 하나였다. 증거물 1호의 일부였다. 이게 뭔지야? 더러운 걸 얻다가 내 아들 밥이다. 내 놈의 부하들이 내 놈의 묵인하에 짓밟은 내 아들의 마지막 식사였을지도 모르는 밥이라고. 오태석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그제야 강철로의 눈이 평소의 냉철한 눈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한 자의 눈 복수심에 불타는 맹수의 눈이었다. 이강석 대령이 다 불었네. 자네 이름까지 헛소리. 그놈이 궁지에 몰리니 나를 물고 늘어지는 것뿐이네. 나는 깨끗해. 깨끗해. 강철로가 비웃었다. 그럼 이것도 설명해 보시지. 강철로가 손짓하자 강일구 대령이 노트북 컴퓨터를 가져와 오태석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화면에는 수많은 은행, 거래 내역이 떠 있었다. 자네 아들 명의로 된 유령 회사 계좌다. 지난 1년간 일산 신영군화를 납품한 바로 그 군납 업체로부터 거액의 자문료가 입금되었더군. 자문 내용이 뭔가? 구형 군화를 신형으로 속이는 법이라도 되나? 오태석의 호흡이 가빠졌다. 그는 자신의 가장 은밀한 돈 세탁 창구가 단 몇 시간 만에 발각되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이건 조작이야. 명백한 음다. 자네가 아들놈의 복수를 위해 나를 엮고 있어. 오태석은 최후의 발악을 했다. 그는 책상 위에 직통 전화를 집어들었다. 좋아. 끝까지 가보자는 거지? 지금 당장 참모총장님께 직보해서 자네의 하극상을 보고하겠네. 자네 이제 끝났어. 강철로. 오태석이 수화기를 들고 번호를 누르려던 순간 강철로의 손이 그의 손목을 덮쳤다. 강철로의 악력은 쇠사슬과 같았다. 오태석은 고통에 찬 신음을 흘리며 수화기를 놓쳤다. 참모 총장 그래? 내 놈이 믿는 그 끝말이지. 강철로는 오태석의 손목을 부러뜨릴 듯이 쥐고 속삭였다. 이미 늦었네. 오 소장. 자네가 참모총장에게 전화를 걸기 전에 내가 먼저 걸었거든. 무무슨 내가 이곳 구사단으로 출발하기 전 계룡대 내 집무실에서 육군 참모총장께 아들의 멸를 간다고 보고했네. 그리고 방금 전 이강석 대령을 체포한 직후 다시 보고했지. 구사단 전체에 거대한 군수비리 혐의가 포착되었으며 사단장의 연로 정황이 짙어 긴급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철로는 오태석을 노려보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악마의 것보다 더 차가웠다. 참모총장께서는 뭐라고 하셨을 것 같나? 강중장 군의 기강을 바로 잡는 일에 성역은 없다. 원칙대로 처리하게라고 하시더군.
오태석의 눈이 절망으로 물들었다. 그는 참모총장이 자신을 꼬리 자르게 했음을 깨달았다. 거대한 비리 혐의가 포착된 이상 참모총장으로서도 일단은 헌병실장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제 자네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네? 강철로가 오태석의 손목을 놓아주었다. 오태석은 의자 뒤로 쓰러졌다. 강일구 대령 예의 중장님 현식부로 제구보병 사단장 오태석 소장을 군수품 횡령 교사 및 직권 남용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사단장실을 즉시 봉인하고 모든 증거 자료를 압수한다. 알겠습니다. 특임대원들이 넋이 나간 오태석 소장에게 다가갔다. 그들은 잠시 망설였다. 상대는 현역 사단장이었다. 뭘 망설이나 강일구 대령이 호통쳤다. 중장님의 명령이다. 저자가 입고 있는 더러운 군복을 벗겨내 특임대원들은 오태석의 어깨에 달린 별 2개의 계급장을 뜯어냈다. 조금 전 이강석 대령이 당했던 모욕이 이제는 사단장에게 그대로 되돌아가고 있었다. 오태석은 끌려나가면서 강철로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강철로 내 놈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이 비리의 끝이 어딘 줄 알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참모총장님께서 아니 그 위에 분께서 널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강철로는 그 말을 묵묵히 들었다. 그는 이미 각오하고 있었다. 이 썩은 뿌리는 구사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룡대 어쩌면 국방부의 더 높은 곳까지 연결되어 있을 터였다. 모든 것이 정리된 사단장실. 폭풍이 핥히고 간 듯한 고요함 속에서 강철로는 오태석이 앉았던 의자에 천천히 앉았다. 그는 흙탕물이 묻은 자신의 낡은 점퍼를 바라보았다. 강대령 이제 시작일세. 내의 중장님 이강석 대령과 오태석 소장의 입을 열게. 그들이 상납한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 그들의 뒤를 봐준 윗선이 누군지 남김없이 알아내야 하네. 강철로의 시선은 창밖의 비가 아니라 더 멀고 어두운 곳, 계룡대의 가장 높은 곳을 향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짓밟으니 거대한 부패의 사슬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끊어내기로 결심했다. 이 부대의 흙탕물을 다 퍼내려면 아직 멀었어. 그의 손에는 아들의 밥이 짓밟힌 증거물 일로가 여전히 들려 있었다. 그것은 이제 한 아버지의 복수를 넘어 썩어 빠진 군을 향한 심판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과 폭우를 뚫고 육군 본부 중앙 특별 임무대의 검은색 특수 차량 행렬이 자유로를 역주행하듯 질주했다. 그 행렬의 중심 방탄 처리된 지휘 차량 안에는 강철호 중장이 앉아 있었다. 그의 옆자리에는 구사단 사단장 오태석 소장이, 그 뒷자리에는 연대장 이강석 대령과 대대장 박종규 중령이 각각 특임대원들에게 양팔이 결박된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현역 사단장과 연대장, 대대장이 한밤중에 일개 부대처럼 헌병지휘관에게 연행되는 대한민국군 역사상 유례가 없는 광경이었다. 차량 내부는 침묵으로 가득 찼다. 오직 거친 빗소리와 엔진의 괴음, 그리고 오태석 소장이 분을 이기지 못해 내뱉는 거친 숨소리뿐이었다. 그는 수갑이 채워진 손목을 비틀며 강철로를 노려보았다. 강철로, 내 놈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나? 이건 하극상이야. 군의 지휘 계통을 무너뜨리는 반역이라고. 내 놈의 그 별 3개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강철로는 어둠 속에서 오태석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은 분노조차 식어버린 차가운 수처럼 검게 타오르고 있었다. 반역이라. 강철로가 낮게 은조였다. 군수품을 빼돌려 내 사리 사육을 채우고 그걸 목격한 내 아들을, 아니 이 나라의 아들인 한 병사를 폐급으로 몰아 담배불로 지지고 고문한 것은 반역이 아닌가? 내 놈들이 입고 있는 그 군복. 내 놈들. 어깨에 달렸던 그 별은 이 나라와 국민이 준 것이지 내 놈들의 탐욕을 위한 장신구가 아니다. 오늘부로 내가 그 군복의 주인이 누구인지 똑똑히 알려주마. 내 놈이 감히 입처 못해서 넌 이제 현역 사단장이 아니라 이적 행위를 저지른 일개 피해자일 뿐이다.
계룡대 헌병사령부 영창에 도착할 때까지 내 놈의 그 더러운 입을 한 번만 더 열면 내 놈의 남은 이빨 전부를 내가 직접 뽑아버릴 테. 강철로의 살기에 눌린 오태석은 입술을 깨물며 침묵했다. 그는 깨달았다. 지금 자신의 옆에 앉아있는 남자는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장군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새끼를 물어뜯은 짐승의 무리를 사냥하는 가장 원초적인 분노에 사로잡힌 철혈의 호랑이 그 자체였다. 차량 행렬은 대한민국군의 심장부 계룡대로 향하지 않았다. 강철로의 명령은 단호했다. 차 돌려 국군수도 병원으로 강일구 대령이 의아하다는 듯 물었다. 중장님, 피해자들을 먼저 영창에 수감해야 내 아들 상태부터 확인해야겠다. 저놈들의 죄상을 밝혀줄 유일한 목격자이자 내가 이 모든 것을 시작한 이유다. 저놈들도 봐야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차량은 방향을 틀어 경기도 성남국군 수도병원으로 향했다. 한밤중에 응급센터는 강하늘 이병의 도착과 함께 발칵 뒤집혀 있었다. 병원장과 회과 정형외과 정신과 최고의 군의관들이 총동원되어 강이병의 상태를 확인했다. 강철로가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을 때 담당 군의관이 침통한 표정으로 그를 맞아 눈을 감았다. 그는 쇠로 된 주먹으로 자신의 심장을 내려치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가 유리창 너머로 아들을 보았을 때 아들은 침대에 묶인 채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었다.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군화 태우는 거 못 봤어요. 제발. 강철로는 특임대원들에게 명령했다. 저놈들을 끌고 와 의수갑에 채워진 오태석, 이강석, 박종규, 그리고 마동철이 중환자실 유리창 앞으로 끌려왔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결과를 그 참혹한 비명을 두 눈과 두 귀로 똑똑히 확인해야 했다. 보아라. 강철로가 내 사람을 향해 속삭였다. 저게 너희가 한 짓이다. 너희의 탐욕이 한 젊은 청년의 영혼을 어떻게 짓밟은지 똑똑히 보라고. 저 비명이 내 놈들이 앞으로 잠을 이룰 때마다 영원히 귀가에 울리게 될 거다. 마동철은 이미 다리가 풀려 주앉았고 박종규와 이강석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오직 오태석만이 증오에 찬 눈으로 강철로를 노려볼 뿐이었다. 강철로 내 아들이라서 이렇게까지 하는 건가? 만약 다른 병사였어도 내가 이렇게까지 군 전체를 뒤집어 엎었을까? 질문이 틀렸군. 강철로가 오태석의 멱살을 잡고 유리창에 처박았다. 내 아들이라서가 아니다. 내 놈들이 감히 내 아들을 건드렸기 때문이다. 나는 이 나라의 헌병실장이기 이전에 한 아이의 아버지다. 그리고 아버지는 자신의 가족을 해친 놈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아 그때였다. 발작하던 강하늘 이병이 유리창 너머의 강철로를 알아보았다. 그의 관기 어린 눈이 순간 아들의 눈으로 돌아왔다. 아버지. 강철로가 급히 유리창으로 다가갔다. 하늘아, 아빠다. 괜찮아, 다 끝났어. 아니에요. 안 끝났어. 하늘은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횡설수설하기 시작했다. 그 사람도 있었어요. 아버지 사무실에서 봤던 사람. 뭐라고? 하늘아, 정신 차려. 누구? 높은 사람 별이었어요. 오태석 사단장이랑 같이 참고해 왔었어요. 그 사람이 강 실장 아들이냐? 골치 아프게 됐군. 흔적도 없이 처리해 라고 했어요. 강철로의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었다. 오태석이 주범이 아니었다. 오태석조차도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헌병사령부 자신의 내부에 있는 사람이었다. 하늘아, 그 사람 이름이 뭐냐? 얼굴을 기억해. 이름은 몰라요. 하지만 아버지랑 같이 찍은 사진 집무실에 강철로는 뒤로 물러섰다. 그의 머릿속에 단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수십 년간 자신을 형님처럼 따르며 헌병대의 모든 수사를 총괄했던 인물.
자신의 집무실에 자유롭게 드나들며 하늘리에게 삼촌이라 불렸던 사람. 육군 헌병사령부 중앙수사단장 문성환 준장. 강철로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가장 믿었던 오른팔이었다. 문성환. 강철로가 그 이름을 뱉는 순간 옆에 서 있던 오태석 소장이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다. 하하. 이제 알았나? 강철로. 내가 이긴 것 같지? 넌 내 스스로 내 심장을 찌른 거야? 문성환 준장. 그분이 바로 이 모든 그림을 그리신 분이다. 넌 절대 그분을 이길 수 없어. 그분의 뒤에는 내가 감히 상상도 못할 분이 계시니까. 강철로는 오태석의 조롱에 대구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심장이 배신감으로 인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다. 그는 강일구 대령을 불렀다. 강 대령이 쓰레기들을 당장 계룡대 영창 가장 깊은 독방에 쳐넣어 그 누구도 접견하지 못하게 해 특히 강철로의 눈이 이글거렸다. 중앙수사단장 문성환 준장의 접근은 무조건 차단한다. 중장님. 하지만 문 준장님은 내 명령이다. 지금부터 중앙수사단장 문성환 준장을 포함한 헌병사령부 수사단 전체를 이번 사건에서 배제한다. 중앙특별임무대 자네만이 내 수족이다. 내 명령만 들어. 강일구 대령은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음을 직감했다. 이것은 군수비리 수사가 아니었다. 헌병사령부 내부의 거대한 암덩어리를 돌려내는 피비린내 나는 숙청의 시작이었다. 강철호는 아들이 누워있는 중환자실 문을 등지고 섰다. 그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호랑이가 되었지만 이제는 자신이 지휘하던 사냥개 무리의 우두머리가 자신을 물려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문성한 내 놈이 감히. 그는 자신의 집무실 계룡대를 향해 차를 몰았다. 이제부터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 자신의 심장부에 칼을 꽂은 내부의 적을 상대해야 했다. 새벽이 밝아오는 계룡대 육군본부 헌병실. 강철로 중장의 집무실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밤새 폭우가 쏟아진 것이 무색하게 방하는 건조한 긴장감으로 터질 듯했다. 강철로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낡은 점퍼는 벗어던졌고 별세개가 빛나는 정복으로 갈아입었지만 그의 얼굴은 어젯밤 겪은 지옥의 흔적으로 창백했다. 그의 책상 위에는 2개의 물건이 놓여 있었다. 하나는 증거무리가 된 흙탕물이 말라붙은 짓밟힌 국밥통. 다른 하나는 그가 문성환 준장과 함께 웃으며 찍은 사진이었다. 강하늘 이병이 어렸을 때 문성원의 목에 타고 놀던 그 행복했던 시절의 기록이었다. 강철로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자신의 손이 분노로 떨리는 것을 억눌렀다. 중장님 중앙수사단장 문성환 준장님께서 뵙기를 청하십니다. 부관의 목소리가 인터폰을 통해 흘러나왔다. 올 것이 왔다는 듯 강철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들여보내. 집무실 문이 열리고 문성환 준장이 평소와 다름없는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들어섰다. 그는 훤칠한 키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졌지만 늘 온화한 태도로 부하들의 신망을 얻고 있던 헌병대의 두뇌였다. 형님 아니 중장님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구사단에서 큰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쩐지 제게는 아무런 보고도 없으셔서 제가 직접 처리하려 했습니다만 문화는 강철로의 책상 앞으로 다가오며 자연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는 강철로의 책상 위에 놓인 국밥통을 보고는 미간을 찌푸렸다. 이건 또 무슨 내 아들 밥이다. 강철로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어젯밤 내 놈의 하수인 오태석의 부하놈이 짓밟아버린 내 아들의 밥. 문성환의 미소가 순간 굳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강철로를 바라보았다. 중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오태석이 제 하수인이라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일은 정말 유감입니다. 제가 진작 알았더라면 뭘 어쨌을 성하나. 강철로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문성환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다.
거대한 그림자가 문성환을 덮었다. 하늘이가 널 기억하더군. 오태석과 함께 보급 창고에 나타나서 강 실장 아들이냐? 골치 아프게 됐군. 흔적도 없이 처리해 드라고라고 말했다면서 문성원의 동공이 지진처럼 흔들렸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수십 년간 포커페이스를 유지해온 그였지만 강하늘이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을 기억해냈다는 것은 계산에 없던 일이었다. 오해십니다. 형님. 그건 절대 아닙니다. 하늘이가 고문 후유증으로 헛것을 강철로는 책상 서랍에서 또 다른 것을 꺼냈다. 어젯밤 강일구 대령이 구사단 사단 장실을 압수수색하며 찾아낸 오태석의 비밀 장부였다. 오태석이 꼬박꼬박 상납금을 바쳤더군. 백마가 아니라 독사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그 독사라는 놈은 내 놈이 젊은 시절 수사관으로 활동할 때 쓰던 아명이지. 나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문성원의 얼굴에서 피기가 완전히 가셨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함정에 빠졌음을 깨달았다. 왜 그랬나? 강철로가 물었다. 그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배신감과 슬픔이 담겨 있었다. 수십 년간 나를 따르던 내가, 내 아들을 조카처럼 이뻐하던 내가 왜 내 등 뒤에 칼을 꽂았지? 문성환은 무너진 표정을 수습하고 인해 차가운 조소를 지었다. 그는 더 이상 온화한 후배가 아니었다. 형님, 그는 강철로를 똑바로 바라보며 비웃었다. 언제까지 형님 소리를 들을 줄 알았습니까? 강철호 중장님. 당신은 늘 그랬지? 철혈의 호랑이 강직한 군인. 당신은 그 깨끗한 명성 위에서 빛나고 나는 언제나 당신의 그림자였소. 당신이 그 잘난 정의감에 취해 군 상층부의 비리를 파헤치려 할 때 그 뒤처리를 하고 당신을 보호한 게 누군데? 그래서 나도 내 몫을 챙긴 것뿐이요. 당신처럼 고고한 척하며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위선자가 되느니 이석은 군대의 현실에 발맞춰 내 실리를 챙기는 게 현명한 거라고. 오태석기, 이강석기 그놈들은 내 발바닥을 핥으며 돈을 바쳤지. 그리고 그 돈은 문성환이 관기 어린 눈으로 속삭였다. 나 혼자 먹은 게 아니오. 이 계룡대안이 육군 본부의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과 함께 나는 거지. 참모총장. 강철로가 그 이름을 불렀다. 문성환은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다. 강철로, 당신은 이제 끝났어. 당신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당신은 참모총장님을 이길 수 없어. 당신이 오태석을 체포한 순간 당신은 이미 함정에 빠진 거야. 참모총장님은 당신을 이용해 오태석이라는 꼬리를 자르고 그 모든 죄를 당신의 과잉 수사와 아들에 대한 사적 복수로 뒤집어 씌울 계획이거든. 그리고 나는 당신의 오른팔이었던 나는 당신을 배신자로 몰아붙이며 그분의 신임을 얻어 당신의 자리에 앉겠지. 문성환은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다. 그는 강철로가 무너지는 모습을 기대했다. 그러나 강철로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다. 그랬군. 강철로는 천천히 책상 위에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다 들었나? 강대령. 이, 중장님. 모든 내용 녹음 완료했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강일구 대령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문성환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집무실의 문이 열리고 강일구 대령을 필두로 한중앙 특별 임무대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의 총구는 정확히 문성환 준장을 겨우고 있었다. 이게 무슨 강철호? 내가 감히 나를 내 놈의 독백은 잘 들었다. 성아. 내 놈이 얼마나 오랫동안 나를 속이고이 군대를 좀 먹어왔는지 아주 잘 알겠더군. 강철로는 책상 위에서 그와 함께 찍었던 사진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문성환의 눈앞에서 그것을 천천히 찢어버렸다. 나는 내 놈을 내 형제라 생각했다. 하지만 내 놈은 내 아들을 죽이려 한 살인 교사범이자 군의 근간을 뒤흔든 역적일 뿐이다. 강철로가 강일구 대령에게 명령했다.
저놈의 어깨에서 그 더러운 별을 당장 떼어내라. 그리고 오태석이 갇혀있는 바로 옆방 독방의 천어 참모총장에게 향하는 길을 안내할 나의 가장 중요한 사냥개가 될 테니. 특임대원들이 문성원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어깨에 붙어있던 별이 뜯겨져 나가며 바닥에 떨어졌다. 강철로 너도 무사하지 못해. 총장님께서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으악. 문성환은 짐승처럼 끌려나갔다. 집무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강철로는 찢어진 사진 조각과 짓밟힌 국밥통을 번갈아 보았다. 그는 가장 믿었던 것을 자신의 손으로 베어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부패의 정점이 거대한 뱀의 머리뿐이었다. 강192 중장님 참모 총장실로 간다. 중장님, 지금 가시겠다는 겁니까?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것은 사실상 반란입니다. 반란이라. 강철로는 창밖의 계룡대 본청 가장 높고 화려한 곳에 위치한 참모총장실을 노려보았다. 썩은 머리를 베어내는 것이 어찌 반란일 수 있겠나? 그것은 수술이다. 그리고 지금 내가 그 수술의 집도이가 될 것이다. 그는 짓밟힌 국밥통을 집어들었다. 이것이 나의 메스다. 육군본부의 심장 참모총장실로 향하는 복도는 유난히 길고 고요했다. 복도를 닦아 놓은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빛났고 강철호 중장의 군나발 소리만이 일정한 간격으로 울려 퍼지며 그 정막을 깨뜨렸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뒤에는 완전 무장한 중앙특별임무대장 강일구 대령과 가장 정예로만 꾸려진 특임대원 10명이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었다. 이것은 방문이나 보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무력 시위이자 최후 통첩이었다. 참모총장실 앞을 지키고 있던 참모총장 직속 부관과 헌병들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정지 강철로 중장님 이게 지금 무슨 짓이십니까? 총장님께서는 지금 진무 중이십니다. 당장 병력을 물리시지요. 부관인 김진우 대령이 창백한 얼굴로 소리쳤다. 그는 이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강철호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비켜, 중장님, 안 됩니다. 이 선을 넘으시면 중장님도 무사하지 못하십니다. 강철로는 말없이 자신의 권총 홀스터의 손을 가져갔다. 그가 무기를 꺼내려 한 것이 아니었다. 단지 그 행동 하나만으로도 복도의 온도가 급격히 얼어붙었다. 특임대원들이 일제히 소총의 안전장치를 풀었다. 철컥하는 금소금이 복도에 섬뜩하게 울렸다. 김진우 대령은 감히 별세계의 장군이자 헌병실장에게 총을 겨눌 수 없었다. 그가 망설이는 사이 강철로는 그를 어깨로 밀치고 참모총장실의 육중한 문을 그대로 밀어 열었다. 총장님 강중장님이 부관의 비명이 터져나왔지만 이미 문은 열려 있었다. 참모총장실은 거대했다. 한쪽 벽면 전체가 통리로 되어 있어 계룡대 연병장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방 한가운데에는 궁궐에서나 쓸 법한 거대한 원목 책상이 위용을 과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책상 뒤 육군 대장 계급장이 빛나는 정복을 입은 산내에 육군 참모총장 윤택은 대장이 서 있었다. 그는 이 모든 소동을 이미 예상했다는 듯 놀란 기색 없이 차가운 눈으로 강철로를 맞이했다. 강철로 중장 자네가 드디어 미쳤군. 윤택은 대장의 목소리는 낮고 위압적이었다. 내 허락도 없이 그것도 무장한 병력을 이끌고 내 집무실에 난입해. 이게 군 통수권을 뒤흔드는 반역 행위라는 걸 모르나? 반역은 당신이 저질렀지? 강철로는 아랑곳하지 않고 책상을 향해 걸어갔다. 강일구 대령과 특임대원들은 문 입구를 막아선 채 총구를 바깥으로 향해 그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다. 윤택은 대장. 당신을 만나러 오는 길이 참으로 멀고 험했소. 강철로는 들고 온 낡고 더러운 물건을 윤택은의 거대하고 깨끗한 원목 책상 한가운데에 쿵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그것은 흙탕물과 바위 옮겨붙은 짓밟힌 제육볶음 도시락통 안이 강철로가 사갔던 국밥 보통이었다. 윤태근의 미간이 혐오감으로 일그러졌다. 이게 뭔가? 당장 그 더러운 것을 치우지 못해? 내 아들의 밥입니다. 강철로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방 안의 공기를 진동시켰다. 당신의 하수인인 오태석과 문성환이 당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군화를 훔치고 그걸 목격한 내 아들을 고문하고 이 아비가 가져간 마지막 밥 한 끼마저 군나발로 짓밟았소. 이 이바 하나하나가 당신이 저지른 탐욕의 증거요. 윤태근은 잠시 강철로를 노려보다가 이내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강철로 겨우 그딴 감상적인 이야기로 나를 협박하러 온 건가? 그래, 오태석과 문성환은 내가 정리하려던 차였네. 멍청하게 꼬리가 잡혔더군. 자네가 그걸 대신 처리해줘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지? 그런데 자네의 선을 넘었어. 윤태근이 책상 위에 붉은색 비상 전화를 집어들려 했다. 자네가 지금 이 문을 나가는 순간 나는 자네를 하극상 및 내란 선동죄로 긴급 체포할 걸세. 자네의 아들은 군병원이 아니라 군교도소에서 평생을 보내게 될 거고 자네가 이룬 모든 명예는 그 손 놓으시지. 강철로의 손이 윤태근의 손목을 덮쳤다. 강철로의 악력은 쇠붙이 같았다. 윤태근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당신이 그 전화를 누르기 전에 내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소. 강철로는 윤태근의 손목을 비틀며 그를 의자에 주저앉혔다. 그리고는 자신의 점퍼 안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문성환이 모든 것을 자백했소. 당신이 어떻게 군납 비리를 주도했는지, 그 자금으로 어떻게 당신의 정치 비자금을 만들었는지 오태석과 이강석도 마찬가지요. 그들은 당신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지옥에 혼자 갈 생각이 없더군. 증거가 조작되었을 수도 있지? 넌 날 못 이겨. 물론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겠지? 강철로는 윤태근을 향해 차갑게 웃었다. 윤태근 대장. 당신이 집무실에서 한 모든 통화, 당신이 만난 모든 군납업자들. 그 모든 기록이 지금 어디에가 있을 것 같소? 윤태근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헌병실장이요. 내 임무는 군의 기강을 바로 잡는 것이지. 그리고 나는 지난 1년간 이 썩은 군대의 심장부에서 악취가 나는 것을 알고 있었소. 나는 당신을 내사하고 있었단 말이요. 윤태근. 강철로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화면을 윤태근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전송되고 있는 로딩바가 떠 있었다. 이건 당신과 문성환, 오태석 그리고 그 위에 정치권까지 연결된 모든 비리 증거 자료요. 내가 이 방에 들어오기 직전 이 모든 자료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국방부 장관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언론사 메일함으로 전송을 시작했소. 강철로가 자신의 시계를 확인했다. 앞으로 5분. 5분 뒤면 전송이 완료되지. 하지만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전송 중지 암호를 입력하면 딱 1시간의 유예 시간을 벌 수는 있어? 윤태근은 자신이 완벽하게 패배했음을 깨달았다. 강철로는 자신의 아들을 구하기 위해 움직였지만 그 이전에 이미 거대한 부패의 몸통을 잡기 위해 그물을 치고 있었던 것이다. 짓밟힌 국밥은 그저 그물의 마지막을 당기는 방아쇠였을 뿐이다. 강철로, 내가 원하는 게 뭔가 말해보게. 이 사태를 수습할 수만 있다면 수습. 강철로가 윤태근의 멱살을 잡고 그를 책상 위로 끌어당겼다. 별 3개의 장군이 별 4개의 장군을 모욕하는 군의 위계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내가 원하는 건 단 하나다. 강철로는 윤태근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내 아들에게 그리고 짓밟힌 이 땅의 모든 아들들에게 사하는 당신의 모습. 그리고 강철로는 그를 내동댕이 쳤다. 당신의 군복을 내 손으로 직접 찢어버리는 것이다. 윤태근은 바닥에 나그다. 그의 빛나던 4개의 별은 바닥의 먼지와 함께 초라해졌다.
육군 참모총장 윤택은 강철로가 그를 내려다보며 선포했다. 현 시간부로 육군 헌병실장의 권한으로 귀관을 군수품 횡령 직권 남용 이적 행위 및 내란죄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강철로가 문을 향해 소리쳤다. 강일구 들어와서이 역적에게 수갑을 채워라. 강일구 대령과 특임대원들이 들어와 대한민국 육군의 정점이었던 남자를 짐작처럼 끌어냈다. 윤태근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다. 강철로는 참모총장실 한가운데에 홀로 섰다. 그는 통유리를 통해 계룡대 전체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자신의 손에 들린 짓밟혔던 아들의 국밥통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 통 하나를 들고 군 전체를 무너뜨린 폭풍이 되었다. 하늘아, 이제 됐다. 이제 아빠가 내 밥을 다시 차려줄 수 있겠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철혈의 호랑이가 아닌 한 아버지가 흘리는 속죄와 안도의 눈물이었다. 육군 참모총장 윤택은 대장이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간 집무실. 그 거대하고 화려했던 공간은 이제 주인을 잃고 텅 비어버렸다. 강철호 중장은 그 방 한가운데 홀로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아들의 밥이 담겼던 흙탕물이 말라붙은 그 보온 국밥통이 들려 있었다. 5분 이 그가 청와대와 언론사의 모든 것을 폭로하겠다던 그 시간이 지났다. 전송은 완료되었다. 루비콘강은 건너졌고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가 집무실에 붉은색 비상 전화를 집어들었다. 윤태근이 그토록 누르려 했던 그러나 강철로가 막았던 그 전화기였다. 그는 참모총장 라인이 아닌 단 하나의 번호 국방부 장관 직통 라인을 눌렀다. 신호음이 한 번 울리기도 전에 전화가 연결되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이미 이 사태를 파악한 그러나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장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 중장, 지금 이게 무슨 일인가? 계룡대가 뒤집혔네. 청와대에서는 1분 단위로 보고가 올라오고 있어? 자네가 총장님을 체포했다는 게 사실인가? 강철로는 창밖에 어둠이 서서히 걷히고 먼동이 트기 시작하는 계룡대의 새벽 풍경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사실입니다. 장관님.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 윤택은 대장. 헌병사령부 중앙수사단장 문성환 준장. 구사단장 오태석 소장. 구사단 연대장 이강석 대령. 대대장 박종규 중령 그리고 그 하수인 마동철 중사까지 전원 군수품 횡령 및 살인 미수 그리고 내란 이적 혐의로 본관이 직접 체포했습니다. 내란 이적 강중장 자네가 지금 무슨 단어를 쓰는지 아는가? 이건 하극상을 넘어선 명백한 쿠데타야. 쿠데타가 아닙니다. 강철로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이것은 수술입니다. 장관님. 군의 심장부에 썩어 들어가던 암덩어리를 돌려낸 윗과 수술입니다. 그 증거는 이미 장관님의 메일함에 도착해 있을 겁니다. 지금 즉시 대통령께 비상국무회의를 소집하시라 권하십시오. 그리고 이 썩은 군대를 바로잡을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강철로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다. 그는 장관의 대답을 들을 필요가 없었다. 이미 모든 증거 즉 문성환의 자백이 담긴 녹음 파일, 오태석의 비밀 장부, 윤태근이 군납체와 결탁한 통화 기록과 비자금 내역 일체가 청와대와 모든 언어론사에 뿌려진 후였다. 그날 아침은 뒤집혔다. 육군 참모총장 군납비리 주도 혐의로 헌병실장에게 긴급 체포 짓밟힌 이등병의 국밥 거대한 부패의 판도라 상자를 열다. 철혈의 호랑이 강철호 중장군 내부 자정에 칼을 뽑다. 뉴스 속보는 쉴 새 없이 터져나왔고 국민들은 충격과 분노 그리고 한편으로는 통쾌함에 휩싸였다. 군 내부의 반응은 공포 그 자체였다. 윤택은 라인에 섰던 모든 장성들은 자신들의 목에도 칼이 들어올까 두려워 숨을 죽였다. 계룡대는 강철로가 이끄는 중앙특별임무대에 의해 완벽하게 장악되었다.
강철로는 즉각 비상군 기강 확립본부를 설치하고 이 사태를 국밥숙청이라 명명한 언론의 표현처럼 그야말로 군 전체의 썩은 뿌리를 뽑아내는 대대적인 숙청 작업에 들어갔다. 윤택은 대장은 모든 것을 잃은 채 독방에서 무너졌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야망이 한 아버지가 가져온 국밥통 하나의 처참이 깨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문성한 준장은 강철로에 대한 배신감과 자신의 몰락에 대한 절망으로 울부짖었지만 그가 뱉어낸 자백은 그를 영원히 군교도소에 묶어두는 족쇄가 되었다. 모태석, 이강석, 박종규는 서로가 서로의 죄를 떠넘기며 자신들의 비참한 말로를 재촉했다.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 섰던 마동철 중사,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뒤늦게 깨닫고 매일 밤 아들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악몽에 시달렸다. 그가 집 밟았던 것은 단순한 밥이 아니라 한 가족의 사랑이자 자신의 남은 인생 전부였다. 그렇게 몇 주가 흘렀다. 군은 거대한 폭풍이 핥히고 간 상처를 수습하기 시작했다. 비리에 연루된 수백 명의 군간부와 군납자들이 구속되었고 군의 모든 보급 체계와 감찰 시스템이 원점에서 재검토되었다. 강철로는 그 모든 과정을 비상군 기강 확립 본부장으로서 냉철하게 지휘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고문했던 자들에게 단 하나의 자비도 베풀지 않았고 군의 썩은 환부를 돌려내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정리되던 늦가을의 어느 날 강철로는 처음으로 정복이 아닌 낡은 점퍼도 아닌 평범한 아버지의 스웨터를 입고 국군 수도병원 재활병동을 찾았다. 아들 강하늘은 의병 전역이 결정되었다. 고문의 후유증은 생각보다 깊었다. 그는 여전히 악몽에 시달렸고 오른손은 미세한 경련을 일으켜 숟가락질조차 힘겨워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비명을 지르거나 숨지 않았다. 창밖의 가을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던 그는 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 희미하게 웃었다. 오셨어요, 아버지? 그래, 하늘아, 몸은 좀 어떠냐? 강철로는 아들의 침대 옆에 섰다. 그는 더 이상 별세계의 장군, 철혈의 호랑이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아들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죄 많은 아버지였다. 그의 손에는 그날의 국밥통이 아닌 새 것으로 산 따뜻한 보온 도시락이 들려 있었다. 아내가 내 엄마가 아침부터 널 위해 쌌다. 강철로가 도시락을 열자 뜨거운 김과 함께 뽀얀 국물의 돼지국밥이 모습을 드러냈다. 일산시장의 금아들 재현하기 위해 아내가 밤새 고아낸 정성이 가득 담긴 국밥이었다. 강하늘은 그 국밥을 물끄러이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가 그날의 끔찍했던 기억으로 흔들렸다. 그가 흙탕물 속에서 짓밟히던 그 국밥. 강철로는 숟가락을 들어 아들에게 건네려다 아들의 떨리는 오른손을 보았다. 아들은 숟가락을 쥐려 했지만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는 듯 힘겹게 떨렸다. 강철호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아들 앞에 고개를 숙였다. 하늘아,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아들이 고통받을 때 곁에 있어주지 못한 미안함. 아버지가 장군이라는 이유로 아들이 표적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죄책감. 그리고 그날 그 밥 한 끼조차 지켜주지 못했던 아버지로서의 무력감. 제가 잘못한 게 아닌데. 하늘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아버지가 왜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세요? 그날 위병소에서 흙탕물에 엎어진 국밥을 보셨을 때 아버지 심정은 어땠어요? 저는 여기서 치료받으면서 제 몸이 아픈 것보다 아버지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하는 게 더 아팠어요. 강철호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아니, 넌 아프기만 하면 된다. 아버지는 괜찮다. 아버지는 내가 다시 이 밥을 먹을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지옥이라도 견딜 수 있다. 강철호는 다시 숟가락을 들었다. 그리고 국밥을 한술 떠서 하늘에 떨리는 오른손에 쥐어주었다. 혼자 할 수 있겠느냐?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쥐었다.
숟가락이 사시나무처럼 떨리며 국물을 몇 방울 흘렸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때 강철로가 자신의 크고 거친 손을 내밀어 아들의 떨리는 손을 감싸주었다. 두 개의 손 아들의 가늘고 상처 입은 손과 아버지의 굳은 살 박히고 강인한 손이 하나의 숟가락을 함께 붙잡았다. 천천히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이끌어 숟가락이 천천히 아들의 입으로 향했다. 따뜻한 국밥이 드디어 그 숱한 고통과 절망을 넘어 아들의 입 안으로 들어갔다. 하늘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나왔다. 그토록 먹고 싶었던 그러나 그토록 두려웠던 맛이었다. 흙탕물의 비릿한 냄새가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온기가 담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맛이었다. 맛있어요, 아버지. 그래, 천천히 먹어라. 이젠 아무도 내 밥을 빼앗지 못한다. 이 아비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킬 테니. 부자는 그렇게 한참을 말없이 함께 숟가락을 준 채 국밥을 먹었다. 며칠 뒤 육군본부 대강당 강처로 중장의 저녁식이 거행되었다. 그는 국밥 숙청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지만 스스로 모든 책임을 지고 군복을 벗기로 했다. 참모총장을 체포하고 군지위 개통을 무너뜨린 하극상의 책임을 지는 동시에의 모든 사태에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었다. 새로 임명된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이 그의 어깨에 빛나던 별 3개를 떼어냈다. 강철로 장군. 장관이 그의 손을 잡았다. 군은 당신 같은 참된 군인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당신 같은 위대한 아버지를 얻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철로는 아무 말 없이 텅 빈 계급장이 달린 군복을 입은 채 강당을 걸어 나왔다. 수많은 부하들이 그에게 마지막 거수 경례를 붙였다. 그는 차를 몰아 마지막으로 한 곳에 들렀다. 고양시 구사단 그날의 위병소 앞이었다. 모든 것이 바뀌어 있었다. 위병소는 새로 단장되었고 근무를 써는 병사들의 얼굴에는 그날의 경멸과 조롱 대신 패기와 친절함이 서여 있었다. 강철로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짓밟힌 국밥이 흩뿌려졌던 그 아스팔트 바닥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아들이었다. 아버지 어디세요? 아빠 일산 근처다. 왜? 오늘 저녁 뭐 드시고 싶으세요? 엄마가 장 보러 가신다는데? 저저 오늘 숟가락질 혼자 성공했어요. 강철로의 입가에 그가 장군이 된 이래 처음으로 깊고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국밥. 그가 대답했다. 오늘은 아주 뜨끈한 돼지 국밥이 먹고 싶구나. 하늘아. 강철로는 더 이상 철혈의 호랑이도 강중장도 아니었다. 그는 차를 돌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밥이 기다리는 집을 향해 엑셀을 밟았다. 집 밟혔던 온기는 그렇게 가족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뜨겁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